대한민국 서울 외곽의 고요함 속에 자리 잡은 경성 여자 교정시설랩은 그 이름만으로도 무거운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이곳은 단순한 구금시설이 아니라 사회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된 여성 수감자들을 격리하고 통제하는 거대한 요새였다. 높이 솟은 회색 담벼락은 바깥 세상의 소리와 빛을 철저히 차단했고 철조망과 감시탑은 이곳의 엄격한 규율을 시각적으로 웅변하고 있었다. 시설 내부의 공기는 항상 차갑고 삭막했으며 모든 움직임은 정해진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만 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들을 담아둔 거대한 철제 상자 같았다. 이곳에서 개인의 자유와 의지는 산산조각 났고 오직 시스템의 명령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특히 이 시설의 서쪽 날개, 류응요가 수감되어 있는 고보안 등급 구역은 접근 자체가 금지된 성격이나 마찬가지였다. 이곳은 오직 여성 교도관들만이 순찰할 수 있었고 남성 직원의 출입은 병원 이송이나 국가 비상사태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것도 철저한 감시해에 이루어졌다. CCTV는 사각지대 없이 24시간 내내 모든 것을 기록했고 모든 문은 2중 3중의 잠금 장치로 봉쇄되어 있었다. 지난 3년간 경성교정시설의 이 완벽한 격리 시스템은 단 한 번의 오류도 허용하지 않았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러했다. 수감자 류응요는 이곳의 수많은 죄수들 중에서도 유독 조용하고 고독한 존재였다. 그녀는 살인이라는 중죄로 긴 형기를 선고받았으며 자신의 죄를 짊어진 채 깊은 침묵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2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은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녀의 깊고 어두운 눈빛은 마치 외딴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의 긴 검은 머리는 항상 단정하게 묶여 있었으며 회색 수의는 그녀의 마르고 병약해 보이는 체격 위에서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다. 그녀는 타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렸고 정해진 노동시간 외에는 독방에 틀어박혀 벽과 그림자만을 상대했다. 그녀의 일과는 해가 뜨고 지는 시간만큼이나 변함없고 예측 가능했으며 그 속에는 남성과의 접촉이나 로맨스, 심지어 우연한 만남의 가능성조차 0%에 수렴했다. 경성교정시설의 최고 관리자인 박수민, 감시관에게 있어 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서쪽 구역은 그녀의 경력이자 자부심이었다. 그녀는 이 시설의 보안 프로토콜을 자신이 직접 설계했고 그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박수민 대은 감시 시스템 보고서를 꼼꼼히 확인하며 서쪽 구역의 청결도와 질서 유지를 확인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교도관들은 프로토콜은 곧 생명이라는 신조를 가지고 일했으며 류응요 감의 일상은 미세한 먼지 한 톨까지도 예측 가능하도록 관리되었다. 감시관 박수민은 확신했다. 이곳에서는 물리적인 탈출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인간적인 변수, 즉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건이나 접촉 사고 역시 절대 발생할 수 없다고. 그녀의 눈에 비친 류응요는 그저 차갑고 무감각한 통제 가능한 숫자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은 때로 가장 완벽한 시스템조차 비웃는다. 그것은 통계나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미세한 틈새를 찾아 파고든다. 류응교의 삶에 닥칠 이 엄청난 비밀은 거대한 벽과 수많은 감시 카메라의 눈을 피해 가장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 침투해 들어왔다. 그것은 단지 어떤 남성의 물리적 존재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시스템의 논리적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운명이 던진 하나의 농담과 같았다. 류흥여는 자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세한 변화를 처음에는 그저 스트레스와 감옥 생활의 후유증으로 치부했다. 그녀의 식욕 부진과 구토 증세는 처음 몇 주 동안은 그저 소화불량 정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증상은 점차 심해졌고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짙게 드리워졌다.
그녀는 굳게 닫혔던 입을 열고 자신의 상태를 호소하는 대신 묵묵히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려 했다. 류은교에게 있어 고통은 이미 일상적인 그림자와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는 형체로 변해갔다. 그녀의 몸은 마치 외부의 힘에 의해 점령된 듯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변화를 거부하지 못했다. 그녀의 생명력이 희미하게 남아 꿈틀거리고 있었음을 그녀 자신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서막은 어느 추운 겨울 아침, 평소처럼 묵묵히 앉아 벽을 응시하던 친해 류응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을 때 시작되었다. 그녀의 의식을 잃은 몸짓은 완벽하게 통제되던 경성 여자 교정시설이라는 거대한 무대의 균열을 일으키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신호탄이었다. 이 작은 사건 하나가 곧 시스템의 완벽함에 대한 도전이자 그녀의 운명에 드리워진 거대한 탄리단 미스터리나 찬이 서막이 될 것임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녀의 몸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생명은 곧 경성시설의 벽을 뒤흔들고 대한민국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 비밀사의 핵심이었다. 차가운 바닥에 류응요방가 쓰러지는 순간 경성 여자 교정시설로의 완벽한 시간은 멈추는 듯했다. 그녀가 일하던 노동구역에는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날카롭고 긴장된 외침이 그 침묵을 갈랐다. 감시관 박수민 하튼 그 소리가 터져 나오자마자 본능적으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심장은 프로토콜 준수와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명령에 따라 동시에 요동쳤다. 쓰러진 수감자의 존재는 곧 보안 시스템에 발생한 고장을 의미했고 박수민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다가왔다. 모두 제자리에 움직이지 마. 박수민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흔들림이 없었지만 가까이 다가가 류응요감의 창백한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엄격한 눈빛에는 미세한 동요가 일었다. 류응요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의식은 완전히 소실된 상태였고 그녀의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다. 박수민은 즉시 의료 지원팀을 호출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 류응교 관제대 수상적은 징후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사실 류응교 가세의 이상 증세는 오늘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늘 그렇듯 고독했지만 최근 몇 주간은 유독 그 고독의 그림자가 더 짙고 괴로워 보였다. 그녀의 식사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남겨지는 날이 많아졌다. 그녀가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는 정해진 수치를 한참 밑돌았고 교도관들이 이유를 물을 때마다 그녀는 그저 속이 불편하다는 짧고 무덤덤한 대답만을 내놓을 뿐이었다. 그녀는 밥 냄새, 특히 기름진 음식 냄새를 맡으면 낯빛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며 구역질을 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박수민. 감시관은 처음에는 이를 류응교, 내가 겪고 있는 전형적인 수감 스트레스의 표출이거나 혹은 식사량을 줄여 교도관들의 관심을 끌려는 일종의 영괴병칼이라고 판단했다. 수감자들의 심리전은 그녀가 20년간 이 시설에서 겪어온 흔한 레퍼토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류응교 아씨가 노동구역의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모습은 그 모든 논리적 판단을 무너뜨렸다. 이는 연기가 아니었다. 명백한 신체의 이상 반응이었다. 박수민 할은 프로토콜에 따라 류은교 분을 시설 내부에 위치한 간이 의료동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했다. 이송 과정은 극도로 엄격했다. 2명의 여성 교도관이 류은교를 들것에 실었고 박수민 자신이 직접 이송 경로를 지휘했다. 이 일련의 과정 자체가 경성시설의 완벽한 시스템에 대한 일종의 시각적 경고처럼 느껴졌다. 작은 틈 하나라도 보인다면 이 완벽한 통제 구조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박수민의 엄격한 표정 뒤에서 끌어올랐다.
의료동의 공기는 멸균된 알코올 냄새와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차가운 냄새는 죄수복의 눅눅한 냄새를 덮어버렸다. 그곳에서 수감자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유일한 남성 의료인인 오세훈 의사가 대기하고 있었다. 오세훈 의사는 30대 초반의 젊은 의사였지만 수감자들을 대할 때는 늘 한 발짝 물러선 듯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의 흰색 가운은 언제나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그의 안경 너머 눈빛은 지적이고 침착했지만 수감자들의 복잡한 삶에는 깊이 관여하려 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오직 숫자로 된 진료 기록과 규정만을 신뢰했다. 오세훈 의사에게 고보안 등급 수감자의 응급 상황은 귀찮으면서도 매우 민감한 일이었다. 그는 박수민의 감시관이 직접 동행하는 것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했다. 무슨 일입니까, 박 감시관님? 오세훈 씨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류응요, 수감자입니다. 작업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일주일간 구토와 식욕 부진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박수민은 기계적으로 상황을 보고했다. 오세훈 의사는 들것에 누워있는 류은교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는 습관적으로 청진기를 들고 그녀의 심장 소리를 들었지만 곧 그의 전문적인 시선은 그녀의 신체 변화 중 가장 명백하면서도 가장 간과되었던 부분으로 향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부였다. 아무리 말랐다고 해도 그녀의 복부는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부풀어 오른 듯한 느낌을 주었다. 오세훈 칸은 자신의 직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곳은 경성여자교정 시설염이다. 특히 류은교가 수감된 서쪽 구역은 남성과의 접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곳으로 이 시설의 가장 자랑스러운 보안 시스템의 핵심이었다. 그러니 자신의 직감은 분명 피로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그는 그저 스트레스성 위장장애나 영양실조로 결론을 내리고 간단한 수액 처방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 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프로토콜을 벗어나지 않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직업적인 의무감과 무엇보다 그녀의 불규칙한 맥박과 미묘하게 부어오른 복부에서 오는 불길한 예감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만약 자신이 간단한 검사를 생략하고 나중에 중대한 질병이 발견된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명예뿐만 아니라 시설 전체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결국 그는 주저하는 기색을 애써 감추며 박수민 감시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단순 탈수일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를 내부 장기 이상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함께 혹시 모르니 여성 수감자 관련 검사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규정상 모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박수민 다보테이능은 오세훈 나오의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보안과 규율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저 의사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작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만이 성가실 뿐이었다. 그들은 모두 그 순간 그 여성 수감자 관련 검사라는 조심스러운 표현, 뒤에 숨겨진 때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그들 모두가 철석같이 믿어온 경성시설 내 완벽한 벽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의 냉정한 이성과 전문적인 프로토콜은 곧 운명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힘 앞에 무력하게 무너질 운명에 처해 있었다. 류은교의 몸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은 이미 그들의 통제 범위를 영원히 벗어나 있었다. 의료동의 작은 검사실은 새벽의 차가운 정적에 갇혀 있었다. 오세훈 의사는 눈을 비비며 컴퓨터 모니터의 데이터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그의 손에는 혈액 검사 보고서와 초음파 영상이 들려 있었다. 모든 수치가, 모든 영상 이미지가 하나의 불가능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전문적인 지식과 의학적 경험은 눈앞의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읽어냈지만 그의 이성은 이 사실이 놓인
이건 말이 안 돼. 오세훈 일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알코올 냄새 가득한 공간에 미세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다시 한번 초음파 사진 속의 미세한 심장 박동을 확인했다. 과학적 사실은 명백했다. 수감자 류응요는 약 12주차, 즉 3개월가량 임신 중이었다. 생명의 징후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제도적 현실은 불가능했다. 류응요는 지난 3년간 외부 남성뿐 아니라 내부 남성 직원과도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 없는 최고 보안 구역에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었다. 이 두 현실 사이의 충돌은 오세훈 터벌의 평온했던 전문성을 산산조각 냈다. 오세훈은 보고서를 들고 감시관 박수민이 기다리고 있는 진료실로 향했다. 박수민은 이미 밤샘 대기 때문에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여전히 딱딱하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의사의 입에서 스트레스성 위염이나 영양실조 같은 예상 가능한 진단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세훈 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 감시관님, 류은교, 수감자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였다. 이 순간의 침묵은 그가 평생 경험한 그 어떤 진단보다 무거웠다. 류 수감자는 임신입니다. 대략 12주 정도 되었습니다. 박수민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굳어버렸다. 그녀의 엄격한 표정이 순식간에 혼란과 격분 그리고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이 눈앞에서 붕괴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의 그것과 같았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오세훈? 의사,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서쪽 구역은 완벽하게 봉쇄되어 있습니다. 남성 접촉은 불가능합니다. 박수민의 목소리는 통제력을 잃고 히스테리컬하게 높아졌다. 그것은 진단 자체를 거부하는 시스템의 처절한 외침이었다. 오세훈 단은 침착하게 보고서를 내밀었다. 저는 의학적 사실만을 말씀드립니다. 감시관님. 초음파 영상과 HCG 수치가 이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류은교는 수감자는 임신이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 상황이 가져올 파국을 예견하며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과학자로서 진실을 말했지만 기관의 일원으로서 이 진실이 초래할 혼란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진료실 밖 침대에 누워있던 류은교는 이 모든 소란을 듣고 있었을까? 그녀의 반응은 경성시설의 벽만큼이나 차갑고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차에 마치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믿을 수 없는 일은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의 무표정은 이 자충격적인 진실배 휩싸인 모든 이들에게 또 다른 미스터리 베어를 던졌다. 과연 그녀는 정말로 이 상황을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운명의 장난을 미리 알고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박수민 감시관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임신이라는 진단은 단순한 규율 위반을 넘어선 단대 국가적 보안 실패의 문제였다. 만약 외부로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즉 경성 여자 교정시설 전체는 물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조롱거리가 될 터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긴급 코드를 발령했다. 즉시 서쪽 구역을 완전 봉쇄합니다. 류응요, 수감자를 24시간 특별 감시 체제로 전환하고 이 의료동 출입을 통제하십시오. 오세훈, 본타 의사, 이 검사 기록은 기밀 문서로 분류됩니다. 단 한마디도 외부로 누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수민은 재빨리 정신을 수습하고 최고 수준의 프로토콜을 가동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시설 전체에 비상 사이렌 소리가 울리지 않는 침묵 속에 비상령이 내려졌다.
외부의 정예 요원들이 서쪽 구역으로 들이닥쳤고 모든 수감자들은 독방에 격리되었다. 박수민 남은 급히 법무부 교정국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보고는 충격적이었고 전화선 너머의 목소리 역시 경악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건은 이제 개인적인 건강 문제를 넘어섰다. 그것은 류은교라는 한 여성의 몸에서 시작된 국가 안보 시스템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균열이 되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그 누구도 이 비밀연이 어떻게 경성시설배의 완벽한 담벼락을 넘어설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남성의 존재는 물리적으로 차단되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오세훈 의사는 진료실에 홀로 남아 차가운 초음파 사진을 응시했다. 사진 속의 작은 점은 그가 아는 모든 과학적, 논리적 세계관을 파괴하는 거대한 모순리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작은 생명의 존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인간의 예측과 통제를 비웃는 운명의 가장 기이하고 잔인한 농담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미스터리 간말을 풀기 위한 혹은 덮기 위한 필사적인 대규모 조사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류은교항의 임신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운명의 오해에 불가사의한 개입이었으며 그 진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 숨겨져 있었다. 류은교의 임신 진단이 내려진 지 단 몇 시간 만에 경성여자 교정시설은 단순한 수감시설이 아닌 국가적 위기 상황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법무부 교정국은 이 전대미문의 사태를 최고 수준의 기밀로 분류하고 즉각적으로 특별조사팀을 시설로 급파했다. 이들은 정교하고 빈틈없는 조사관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완벽한 통제의 상징이었던 이 시설에서 어떻게 고 남성의 존재 고음과 침투할 수 있었는지 그 인간적인 오륨의 틈새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조사팀이 도착하자마자 박수민 가덴 감시관은 자신의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시스템이 조롱당하는 듯한 굴욕감을 느껴야 했다. 그녀의 모든 프로토콜은 의학적 사실이라는 냉혹한 증거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조사팀은 박수민원의 지휘 체계를 사실상 무시하고 서쪽 구역 전체를 마치 범죄 현장처럼 봉쇄했다. 그들은 단 하나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으려는 집요함을 보였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CCTV 영상 검토 마크였다. 조사관들은 지난 4개월, 즉 류은교가 임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감시 기록을 며칠 밤낮으로 돌려보았다. 최고 보안 구역인 류은교의 복도와 독방 입구를 향하는 모든 각도의 영상이 정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수십 명의 조사관들이 눈을 혹사시키며 1초 단위로 시간을 쪼개보았다. 그들은 그림자 속의 움직임, 카메라의 미세한 깜빡임, 그리고 교대 근무자들 사이의 찰나의 공백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하지만 영상은 매번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제로였다. 류응효의 구역은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었다. 남성 직원은 단 한 번도 해당 구역의 통제선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교도관들의 순찰 경로는 늘 동일했고 그녀의 독방문은 외부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 영상 기록은 경성시설의 프로토콜이 완벽하게 지켜졌음을, 오히려 너무나 완벽해서 비현실적일 정도로 빈틈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조사팀은 처음에는 영상 조작이나 해킹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시스템 로그 기록 역시 어떤 침입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결국 무용지물이 되었다. 동시에 물리적인 함시설 수색 또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들이 류은교의 독방은 물론 주변의 모든 배관, 환풍구, 심지어 천장의 석고보드 안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그녀의 독방에서 쥐 한 마리가 드나들 틈조차 없음을 확인했다. 혹시 모를 외부와의 소통수단 혹은 은밀하게 숨겨진 물품을 찾으려 했으나 독방은 그녀의 창백한 살만큼이나 텅 비어 있었다. 남성의 DNA나 다른 체액의 흔적을 찾기 위한 정밀 포렌식 분석도 수행되었지만
결과는 예상대로 음성이었다. 다음으로 인적 조사가 진행되었다. 서쪽 구역에 접근 권한이 있었던 모든 여성 교도관, 청소 직원, 그리고 의료동 직원들, 특히 오세훈 의사와 박수민 감시관, 이 강도 높은 신문을 받았다. 그들의 알리바이, 개인 생활, 심지어 과거의 사생활까지 낱낱이 파헤쳐졌다. 오세훈 의사는 자신의 진료 기록과 당시 상황을 재차 설명했지만 그의 증언 역시 류응교와의 물리적 접촉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박수민 감시관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시스템의 무결성을 주장했지만 이미 그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상태였다. 모두가 의심의 대상이었으나 어느 누구에게서도 결정적인 균열의 증거 바다는 발견되지 않았다. 며칠 밤을 새운 조사팀은 점차 좌절감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이었지만 이처럼 과학적 사실과 물리적 현실이 극적으로 충돌하는 모순잣은 처음이었다. 모든 논리적인 경로는 막혔다. CCTV는 불가능을 외쳤고 DNA는 접촉 없음암을 증명했다. 시스템은 작동했지만 운명가은 그 시스템 안에서 조용히 자신의 일을 진행시킨 것이다. 조사팀장 김진규는 회의실의 차가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건 귀신이 할 일이다.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길은 막혔어. 수감자 류은교가 정말로 이 상황을 모르는 건가? 아니면 그녀가 우리 모두를 속이고 있는 건가? 그의 질문은 허공을 맴돌았고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다. 이 시점에서 조사는 완전한 대미궁에 빠졌다. 그들은 인간의 실수, 기술적 결함, 혹은 외부의 침입이라는 익숙한 용의자를 모두 배제해야 했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영역뿐이었다. 경성 여자 교정, 시설 다크의 견고한 벽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그 내부의 신뢰와 시스템의 무결성은 이미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류응교 간대 임신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인간의 통제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되었다. 모두가 정답을 찾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그 정답은 물리적인 세계가 아닌 끔찍한 우연과 운명적 실수의 영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박수민 자스tit 감시관은 창밖의 차가운 철조망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이 사건은 그녀의 통제 범위를 영원히 벗어났으며 그녀는 이제 이 불가해한 비밀 내에 영원히 갇힌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모든 논리적 경로가 막히자 조사팀은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미스터리한 증인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임신이라는 또 불가능한 진실을 몸소 겪고 있는 장본인 수감자 류응교였다. 조사팀장 김진규에게 류응교는 더 이상 죄수 명단의 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녀는 경성시설비라는 완벽한 통제 구조에 발생한 치명적인 오류의 살아있는 퍼즐 조각이었고 그 퍼즐을 맞추는 유일한 열쇠였다. 조사를 위해 류응여는 서쪽 구역의 특별 감방에서 작은 신문실로 이송되었다. 신문실은 차가웠고 벽은 공포를 흡수하는 듯한 무채색이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김진규 팀장과 심리학 전문가가 앉았고 벽 한쪽에는 박수민 감시관이 침묵 속에 서서 이 모든 굴욕적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수민은 여전히 류은교아가 이 모든 것을 꾸민 공범이기를 바라는 듯한 절박한 눈빛을 보냈다. 류은교가 수감자, 우리는 당신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김진규 팀장은 딱딱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신문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압박감이 있었지만 류응효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류응효는 고개를 들고 차갑게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3년 동안 벽만 보고 살았습니다. 진실은 그것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무덤덤해서 마치 미리 준비된 각본을 읽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고독하고 무표정했으며 마치 자신의 임신 사실조차 남의 이야기인 양 초연해 보였다. 조사팀은 좌절했다. 그들은 그녀를 거짓말 탐지기에 연결했고 갖은 심리적 압박을 가했지만 류은교의 진술에는 어떤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이 어떻게 임신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혹은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그것을 철저히 부인하고 있었다. 김진규 팀장은 전략을 바꿨다. 누가를 묻는 대신 무엇을 물어야 했다. 좋습니다.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의 몸에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언가 외부적인 요소가 침입했을 가능성을 찾아야 합니다. 성관계나 남성의 접촉이 아니더라도 혹시 최근 몇 달간 평소와 다르거나 기이하다고 느꼈던 일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그 질문은 논 류응요의 차가운 내면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켰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눈을 감고 지난 몇 달간의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되짚었다. 그녀의 삶은 패턴의 연속이었기에 작은 이탈조차도 쉽게 포착될 수 있었다. 5분이 넘는 침묵이 흘렀고 신문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수민한테 감시관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에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마침내 류응요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작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임신 증상이 나타나기 약 한 달 전이었습니다. 시설 전체가 참여하는 정기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마도 새로운 종류의 백신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예방 접종, 그것은 매년 있는 루틴 아닙니까? 김진규 팀장이 되물었다. 예, 하지만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류은교가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 비로소 약간의 생기가 돌아왔다. 그날은 의료동이 평소보다 훨씬 혼잡했습니다. 외부 의료팀이 와서 진행했고 모든 것이 매우 빠르고 정신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순서가 되었을 때 저에게 주사를 놓던 간호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주사를 놓기 직전에 매우 불안해하고 당황하는 듯한 눈빛 사은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사를 너무 서둘러서 놓았고 저에게 별다른 설명도 없이 다음 사람에게 바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그 간호사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서두르니까요. 그 순간 신문실에는 전율이 흘렀다. 김진규 팀장은 눈을 크게 떴다. 박수민 감시관은 벽에 기대고 있던 몸을 곧 추세웠다. 류응교 건대의 이 사소한 기억, 불안해하는 간호사와 서둘러 진행된 예방접종이라는 이 기이한 우연의 조각은 모든 CCTV와 DNA 분석이 실패한 곳에서 발견된 유일한 결함이었다. 이는 더 이상 류응교의 의도적인 행위나 남성 침입자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시스템의 무결점성이 아닌 인간의 실수에 의한 불가피한 오류태 문제였다. 김진규 팀장은 즉시 법무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정기검진 때 기록과 참여했던 외부 의료팀 때 명단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금 활력을 찾았지만 그 활력 속에는 새로운 종류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만약 류응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 임신은 성범죄가 아닌 의료 시스템의 대규모 부주의 자원과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실수에서 비롯된 운명의 장난이 될 터였다. 이 진실은 단순한 교정시설의 스캔들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 및 행정 시스템 전체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핵폭탄과도 같았다. 류응교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증언은 끝났고
그녀는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자신이 던진 이 작은 실마리가 어떤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지 알았을까? 아니, 그녀는 다만 운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던져진 차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생명을 잉태하게 된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말했을 뿐이다. 조사는 이제 차가운 복도와 철창을 넘어 정밀한 의료 기록과 복잡한 행정 절차의 미궁 속으로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운명은 가장 깨끗하고 안전해야 할 곳에서 가장 비극적인 우연을 심어 놓았던 것이다. 류은교의 입에서 나온 예방접종과 불안한 간호사라는 단서는 밀에 갇혀 절망하던 조사팀에게 갑자기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김진규 팀장은 더 이상 서쪽 구역의 CCTV 영상을 들여다보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차가운 감옥의 벽이 아닌 깨끗하고 완벽해야 할 의료행정 시스템과의 복잡한 서류 더미와 물류 기록으로 옮겨졌다. 법무부는 해당 예방접종을 담당했던 외부 의료팀과 협력기관에 대한 모든 자료를 압수했고 류은겸의 진술대로 약 4개월 전에 대규모 건강검진 기록을 밤낮 없이 파헤쳤다. 며칠 동안의 집요한 추적 끝에 조사팀은 당시 경성시설에 배치되었던 외부 의료팀의 명단과 그들이 사용했던 백신 로트 번호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 백신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김진규 팀장은 류은겨가 언급했던 불안한 간호사의 존재에 주목하며 의료 물품의 운송 및 보관 과정 전체를 역추적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바늘 구멍에서 낙타를 찾는 것만큼이나 지난한 작업이었지만 다른 모든 논리적 가능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그들은 이 비이성적인 단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 추적은 서울 외곽의 한 대형 의료연구소의 생체 샘플 보관 시설로 이어졌다. 그곳은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고가치 샘플, 특히 처의 수정 연구에 사용되는 정액 샘플을 극저온으로 보관하는 곳이었다. 조사팀은 해당 연구소의 물류 관리 기록에서 충격적인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류은경과 예방접종을 받던 바로 그 주, 해당 연구소는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특정 고가치 생체 샘플을 특수 이송 차량에 실어 다른 병원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운반 작업이 경성시설의 예방접종 물품 운반과 동시에 동일한 물류팀에 의해 매우 촉박한 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진규 팀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늘 끔찍한 우연의 연쇄작용이었다. 해당 연구소의 물류 담당자들은 신문 과정에서 그날따라 급하게 여러 병원과 시설에 물품을 배송해야 했기 때문에 물품 포장과 적재 과정에서 평소보다 훨씬 느슨하고 부주의하게 규정을 처리했음을 시인했다. 특히 류긍효에게 주사를 놓았던 그 불안한 간호사는 당시 외부 침해 막내였으며 그녀는 물품 준비 과정에서 극도의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마침내 파국의 진실이 드러났다. 해당 연구소는 전객 샘플을 초저온 상태로 보관했지만 운송 직전에 잠시 해동하여 바이알에 재분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그 부주의한 취급과 시간적 압박으로 인해 고농축 전객 샘플이 담겨있던 특정 주사, 바이알이 일반적인 식염수나 영양제가 담긴 대용량 용액 바이알 근처에서 혼선되거나 미세하게 교차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발견된 것이다. 혹은 더욱 충격적으로 재사용이 금지된 특정 주사기가 샘플 취급 후 적절히 폐기되지 않고 대량 예방접종 키트에 실수로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가능성은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물류 관리의 부주의가 합쳐져 빚어낸 치명적인 행정 실수였다. 류은겸의 임신은 남성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류은겸가 겪었던 예방접종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통해 생명 연구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고농축 생체제 샘플의 극소량이 그녀의 혈류 또는 근육 조직을 통해 몸 안에 주입되거나 흡수된 결과였다. 오세훈 건 의사가 확인했던 임신은 과학적이었지만 그 방법은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극적이고 끔찍한 우연의 산물비였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조사팀장 김진규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많은 강력 범죄를 해결해왔지만 이처럼 반대 인간의 의도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실수, 내가 빚어낸 운명의 장난꾸러 앞에서는 무력했다. 남자가 아니었어. 시스템이 아니었어. 그전 관리, 부주의 다와 시간적 압박이 만든 우연이었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허탈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박수민. 감시관 역시 이 진실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엄격한 보안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지만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의료행정이라는 외부 시스템의 작은 결함이 그녀의 영역 전체를 파괴해버린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도소 스캔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 의료 윤리,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통제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류은교 가치는 무고한 희생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이 설정한 가장 복잡하고 기구한 우연만을 통해 어머니가 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예측하거나 막을 수 없었다. 생명은 가장 불가능한 경로를 통해 가장 격리된 곳에 도달했고 이 충격적인 진실은 모든 이들에게 운명의 불가사의한 힘을 뼈저리게 깨닫게 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다. 이 비극적인 생명을 짊어진 류은교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스탠드 류은교의 임신이 남성 침입이 아닌 의료 행정 시스템의 치명적인 오류에서 비롯되었다는 진실이 밝혀진 순간 사건은 경성여자 교정시설 탐의 내부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행정 전체를 뒤흔드는 초대형 스캔들로 비화되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으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더 이상 은폐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기능 과학적 증거 바깥과 류은교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물류 기록의 명백한 오류 앞에서 당국은 모든 논리와 프로토콜이 실패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초기에는 진실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사건의 파급력이 너무나 엄청났기에 당국은 이 사고로 인한 임신을 단순한 의료사고내체로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조사팀장 김진규 관가가 발견한 기록들은 너무나 명확했고 언론은 이미 이 불가능한 임신이라는 하이 센세이션의 촉각을 곤두쓰고 있었다. 결국 진실의 일부는 필연적으로 새어나갔고 대중은 곧 경악과 분노로 들끓었다. 대중의 반응은 처음 예상했던 보안 실패에 대한 분노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사람들은 류은교 건가 겪은 상황의 기구한 운명과 비극적인 아이러니에 집중했다. 그녀는 수감자였지만 이 사건에서는 국가 시스템의 부주의가 낳은 순수한 피해자였다. 대중은 엄격한 감옥 안에서도 운명의 장난을 피해 갈 수 없었던 한 여성의 처지에 깊은 연민을 느꼈다. 여론은 빠르게 정부 당국에 대한 비판과 류은교에게 인도주의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전환되었다. 그녀는 범죄자가 아닌 희생자다. 그녀의 몸속의 생명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는 박수민. 감시관의 운명은 비극적이었다. 비록 의료행정 오류가 서쪽 구역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었지만 최고 보안시설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완벽을 약속했던 책임자로서 그녀는 시스템의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했다. 그녀의 오랜 경력과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는 내부 감사를 받고 직무가 정지되었다. 박수민은 자신의 영역을 벗어난 단 하나의 우연적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류은교 간을 증오할 수 없었다. 운명을 증오할 뿐이었다.
결국 법무부 교정국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류은교 단 수감자를 전례 없는 행정재해의 피해 자무과로 공식 분류하는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 류은교는 남은 형기와 관계없이 그녀의 임신 기간 동안 특정 보안병원으로 이감되어 전문적인 의료 및 심리적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수감자 신분이었던 그녀에게 주어진 아이러니컬하게도 운명이 강요한 일종의 자유였다. 류은교의 이감은 극도의 보안 속에 밤늦게 이루어졌다. 그녀는 쇠창살과 콘크리트 복도를 떠나 복도의 소독약 냄새 대신 따뜻한 약품 냄새가 감도는 병원의 특수 병실로 옮겨졌다. 간이 침대에서 병원 침대로의 이동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운명이 차가운 격리에서 혼란스러운 돌봄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병실은 여전히 외부와 격리되어 있었지만 창밖으로는 철조망 대신 푸른 나무와 희미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침묵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오세훈. 의사를 비롯한 전문 의료진이 그녀를 정기적으로 돌보았고 그녀는 원하지 않았던 이 생명에 대한 교육과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류은교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신의 뱃속에서 조용히 심장이 뛰고 있는 작은 생명의 이미지를 처음 보았을 때 그녀의 깊고 어두웠던 눈빛에는 미세한 균열이 일어났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거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놀라움 참이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온 이 새로운 삶에 대한 경이로움이자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체념 섞인 수용갈이었다. 그녀는 이제 살인죄를 저지른 수감자가 아니라 시스템의 희생양이 된 예비 엄마였다. 그녀는 운명이 자신에게 던진 이 가장 끔찍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녀의 몸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한 남자의 의지나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오만함과 우연, 그리고 생명의 불가사의한 힘이 합작하여 빚어낸 운명의 판결 그 자체였다. 그녀는 그 판결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남은 임무는 운명이 그녀에게 맡긴 이 비극적인 생명을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었다. 단 조민 류응효가 냉혹한 경성여자 교정시설바의 벽을 뒤로하고 세상의 시선이 집중된 보안병실로 이감되었을 때 이 사건은 비로소 법과 질서의 영역을 벗어나 운명과 인간, 존재공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임신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통제와 이성이 얼마나 허술하고 불완전한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물이었다. 경성, 시설배의 완벽한 보안 시스템은 남성의 침입을 철저히 막아냈다. 하지만 그 견고한 벽은 운명이 행정적 부주의라는 미세한 틈새를 통해 생명을 주입하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다. 수많은 CCTV와 DNA 검사가 범죄 없음을 외쳤을 때 이 오세훈 의사의 초음파 화면 속의 작은 심장 박동은 생명 있음이라는 가장 잔인한 진실을 외쳤다. 인간은 자신들이 구축한 모든 안전망을 신뢰했지만 결국 가장 깨끗하고 신뢰해야 할 의료 행정문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했고 그 결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여성에게 가장 비극적인 생명을 선물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의 진정한 진리는 여기에 있었다. 인간은 운명을 통제할 수 없다. 류은교의 임신은 어떤 계획이나 의도, 심지어 감정의 개입도 없는 순수한 무연날의 산물이었다. 이 생명은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실험실에서 배양되다가 물류 과정의 한순간의 부주의로 엉뚱한 목적지에 도착한 길 잃은 씨앗과 같았다. 이 아이는
사랑의 결실도 증오의 결과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 인간의 오만함과 무지, 그리고 생명의 끈질김이 빚어낸 운명과의 불가사의한 개입이었다. 병실에서 류은교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그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그녀를 수감자가 아닌 몬다의 운명의 희생양이자 보호해야 할 피해자로 대했다. 류은교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녀의 몸속에서 자라나는 이 생명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했다. 그녀의 과거가 그녀를 죄수로 만들었지만 운명은 그녀를 예비 엄마라는 새로운 역할로 강제 전직시킨 것이다. 어느 날 오세훈 아츠는 의사가 정기 검진 중 초음파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서 팔다리를 흔들며 활발하게 움직이는 작은 태아의 모습은 류은교의 수년간 굳어있던 심장을 뚫고 들어왔다. 그녀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다. 그것은 그녀의 생애 처음으로 겪는 이 통제 불가능한 기쁨과 체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뱃속의 이 생명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운명이 자신에게 맡긴 이 임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듯했다. 이 아이는 그녀가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그녀의 고독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기적적인 징표범다가 되었다. 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여전히 익명의 가시고같이 생체 샘플 다시 속에 갇혀 있었다. 아이는 아버지의 얼굴도 이름도 의도도 없이 태어날 운명이었다. 이 아이는 시스템의 한 실수가 낳은 문자 그대로 운명의 아들, 딸이 될 터였다. 이 아이의 존재는 류은교 개인의 비극을 넘어 생명 윤리와 행정 책임에 대한 영원한 질문을 남길 것이다. 사건은 결국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관련 공무원들과 의료진은 징계를 받았지만 류은교와의 이야기는 대중의 기억 속에 경성교도소의 불가사의한 임신 사건이라는 하나의 전설적인 미스터리 인다암으로 남았다. 류은교 씨는 출산 후 정부의 지원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녀의 남은 삶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운명이 개입한 그날의 가딱한 단 하나의 실수에 의해 영원히 규정될 것이다. 경성여자 교정시설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지만 그 벽은 이제 더 이상 완벽한 격리를 상징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의 힘을 보여주는 침묵의 기념비가 되었다. 류은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인다. 아무리 정교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인간의 삶과 운명감은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기이한 우연간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길을 찾아낸다는 것을 생명은 결국 모든 벽을 넘어선다. 그리고 그 진실은 영원히 우리에게 경이로움과 겸손함을 가르쳐 줄 것이다.